네, 이제 저희 토론할 준비가 다 되어서 빠르게 토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제여러분 청년 커뮤니티 공정소통 모임이라고 이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세 분께서 양질의 발표를 해주셨고, 특히 녹색우리가 어떻게 지금 잘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신뢰 이야기로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현 정부로 서면서 기후위기 선도국가가 되겠다, 아니면 뭐 녹색우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적으로는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산이 빨리 늘어날 수 있나?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을 정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질적인 성장을, 양적인 성장을 어떻게 질적으로 잘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이 한국의 녹색우리가 과연 이것을 잘 바꿔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혹은 공동의 의식이 있는가 등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앞서서 베나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인증의 문제에서도 인증 자체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국의 녹색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오늘의 발표가 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질문을 네 분께 드렸습니다. 일단 토론자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 연구위원이신 조하나 박사님 모셨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오셨습니다. 멸면하는 인터내셔널 베트남 지부장 조영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또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 박사과정에 계신 이현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카 기후감염병 대응팀의 정선아 대리님까지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 또 연구자, 또 현장 활동가까지 모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의 녹색우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드렸던 것이 녹색우리 사업 발굴, 수행, 모니터링과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를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은 어떻게 현지 상소 혹은 현지 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기후변화 전문 분야에 또 한국에서 또 내돌아오는 전문가이신 조하나 박사님 말씀 한번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 조하나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한국환경연구원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모든 국가 계획, 그다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국가기후 적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후위기 적응센터 오기 전에는 환경영향 평가 공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주제가 어디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현재 어디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한국의 실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에서 어떻게 잘 성공된 거라면 계속해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환경영향 평가. 앞서 LC랑 EIA 환경영향 평가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환경영향 평가는 법적을 하고 있죠. 근데 다 하진 않고 17개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지 국제사업, 환경으로 인해서 영향받을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전부터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후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만들어졌어요. 그걸 저랑 저희 원장님을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그건 뭐냐? 그럼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정책 사업에 기후변화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 여러 가지 평가서가 나올 텐데, 그만큼 한국에서도 어떤 개발 사업이나 뭘 할 때 환경영향 평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따졌을 때 지금 이제 그 주신 질문이 뭐였냐면 어디 사업에 있어서 수혜 논의된 전 과정에서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 평가, 기후 영향 평가 그리고 앞서 그 전과적 평가를 들어왔잖아요. 전과적 평가 이것을 아울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다만 전과적 평가는 전과적 평가는 잘 몰라서 앞서 질문 드렸는데 그건 솔직히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과적 평가라는 것도 그 환경영향, 그 기후변화 영향 평가에서도 사업 전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전과제라는 거는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잘 아울러서 만든다면 어디 사회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지금 이제 포이카에서 오셨겠지만 지금 이제 EDCF나 그 포이카에서 세이프 카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세이프 카드도 솔직히 별반 다름이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미 월드뱅크나 어느 단체별 국제기구에서도 세이프 카드라고 해서 환경, 인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조금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지금 아마 코이카의 그 세이프 카드랑 또 EDC 지금 다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의 맥락은 똑같은데 안에 봐야 되는 것들은 다르다고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ODA가 더 커진다면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잘 기존에 있는 것들을 경과해서 환경 영향을 그리고 기후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소화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에서의 그 관점을 한번 들어봤고, 그럼 실질적으로 코이카에서는 어떻게 어우러져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선아 대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기후감염병 정선아라고 하고요. 우선 저희 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코이카의 기후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전략을 만들고 또 이행을 요청하는 그런 부서이고요. 또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감염병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전략을 세우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세이프가드 제도를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국제적인 기조에 맞게 사회의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이름도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라고 부르고요. 사회라고 하면 조금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원주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재정착이 필요하다거나 보상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또 고려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젠더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 제대로 고려가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을 사회적인 영향을 평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 전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적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할 때 이 스크리닝 질문지라는 것을 봤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업 대상지에 예를 들어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식생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것인가 또는 원주민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질문들도 있는데 수원국의 환경사회 영향평가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상 그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 또 환경사회 영향평가 대상이 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 사업을 만들 때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서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 질문지를 받고 나면 스크리닝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등급을 분류를 하는데요. 위험 등급을 분류를 해요. A, B, C 등급을 분류를 해서 A 등급과 B 등급 사업에 대해서
대해서는 환경사회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환경사회 관리 계획을 함께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가장 위험이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영양 강화를 위주로 해주는 그런 기술 지원이 대부분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사회적인 악영향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저희가 C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과정이 저희 이 제도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해도 환경영향평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사회적으로도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섭외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직접 평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점은 이제 수원국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조금 잡혀있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원국에 대한 역량 강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 수행기관에서도 이 환경사회 영향평가라는 것을 국제 해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고 있는 환경 영향평가는 굉장히 법률이 디테일해서 어떤 규모일 때 정량적으로 어떤 도로가 몇 킬로미터 이상일 때 이거를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정량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환경사회 영향평가라는 것은 정성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해외 사업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영향평가에서 적용하던 동일한 그 영향평가의 그 방법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저희가 기계도 장비도 굉장히 대규모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수원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 또 수원국의 법률과 상충되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미리 상의를 해야 되고 또 갈등이 있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사회 영향평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수행기관과의 논의도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려움이겠고,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저희의 이해도를 좀 맞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이카가 어떤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고 어떤 정도 보충과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갖고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현재 이제 현장에서 한 10년, 거의 10년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현장 활동가의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석 지부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베트남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조용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기관과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는 국제개발 NGO로 2012년부터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에 지부를 설립하고 당시에는 이제 영세 상인들을 위한 빈곤 사업으로서, 빈곤 대치 사업으로서 푸드 등대 사업을 한 10년 동안 진행을 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메콩델타 기후 취약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코이카 민간 협력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올해 9년째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없고, 제가 아는 모든 정보가 베트남을 대표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특히 시민단체, NGO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저 열매나눔의 얘기로 알아주시고, 아닌 부정적인 부분은 여러 기관의 얘기로 좀 알아주시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에 대해서 저도 환경 영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사실 정치 체제라든가 행정 체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고도화되어 있고, 물론 그게 이제 뿔뿔이 아래 단위로 내려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지만
불과 작년이 2020년 1월에 새롭게 환경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발표됐는데 그게 USAID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언급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룹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눴는데 4단계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그냥 환경 영향 평가 사업에서는 배제가 좀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제가 베트남의 어떤 인상으로는 역시 베트남은 그래도 개발과 환경, 투자와 환경 한다면은 개발이나 투자 쪽을 좀 더 선택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ODA 사업에서는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해서 저도 오늘 토론과 오늘 이 자리를 들어가지고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시민단체로서 NGO로서 좀 국제 개발 협력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NGO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지 이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공공으로서 연구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토이카에서는 이제 또 우리나라 보상 연구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 NGO의 대부분의 활동들은 처음에는 되게 선의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전문성이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 국제개발협력 NGO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학, 국제 연구소보다는 많은 좀 이렇게 전문성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민단체로서 NGO로서는 저희는 한 지역에서 그리고 한 대상을 하나의 방법으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해온 어떤 정확한 타겟팅을 갖고 있는 게 저희의 굉장히 대학 기관이나 어떤 연구소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전문성을 갖고 무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메콩델타 지역에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특정 대상, 빈곤계층, 영세 상인을 위해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소액 대출의 방법론으로서 그 지역의 전문성을 좀 쌓아가는데 이제 이러한 전문성들을 어떻게 기후변화 사업에 녹여낼 수 있을지 혹은 요새 가장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 게 뭐 원래부터 NGO 활동을 해왔던 혹은 원래부터 해왔던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 단순히 그냥 기후렌즈만 씌워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인 것 마냥 내놓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NGO가 내가 이 기관이 무엇에 대한 미션과 무엇에 대한 성격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사실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NGO 따라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코이카 사업도 이번에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대해서 좀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좀 다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NGO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혹은 저희를 그렇게 규정 짓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국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기는 한데 너무나 저희 활동은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주시지만 근데 국제개발 NGO 열매나눔 인터내셔널 이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분명한 저희 한계성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오늘 저희가 그러니까 토론 주제로 삼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도 기후변화 사업을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성과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현지 대학 기관과 함께 참여적 농촌 평가를 통해 가지고 기후변화 사업을 좀 측정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저 앞서 말씀해주신 조한나 박사님께서도 기후 취약성 평가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조언도 해주셨는데 이 기후 취약성 평가를 국가 단위, 공공기관 단위에서 하는 것처럼 NGO가 현지 대학과 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참여적 농촌 평가라는 것 자체가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이 동안 연구되었던 방식이고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사람이 농촌 지역, 메콩델타의 농촌 지역의 농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NGO 사업으로서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그 개도국에
주민들과 함께 지역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참여적 노동평가를 이용해가지고 다만 여기에 기후변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사업이 올바르게 설계가 되고 있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중에 올바른 평가를 내고 있는지 혹은 그 단위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성적으로라도 이 사업을 우리가 그러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가 나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뒤이어서 나오는 질문에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아까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NGO 시민단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발제에서도 처음에 이제 김병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 어떤 투명성이 부족하고 환경성 평가가 부족하고 제한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분은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감히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그런 NGO들이 이해관계자들을 계속 이러한 부분에 참여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전문가들이나 전문적 역량을 갖고 진행되는 영향평가가 아니라 저희가 참여적 노총평가라는 풀뿌리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평가를 해가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방법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효한 방법인지는 저희도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 같은 이제 국제개발 활동 NGO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풀뿌리부터 우리도 다양한 국제보리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시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현아 선생님의 의견도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아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어디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녹색 OD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라고 했는데 녹색 ODA에 대한 정의를 되게 모호하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찾아봤더니 2012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 ODA를 언급하는데 포이카에서 2010년도에 녹색 ODA 관련된 그 영향을 진행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녹색 ODA의 정의를 보면 전통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ODA, 물, 기록이나 토양, 공기, 폐기물 같은 것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적 공공재 보전을 위한 ODA,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든지 산림보호, 생명토 방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ODA인데 완화 사업이 있고 적응 노력이 있고 이 기관에서 혼합한 원칙이 있고 나머지는 기존의 ODA 사업인데 환경 문제를 크로스컨트 이슈로 가지고 와서 ODA를 녹색화하려는 것을 녹색 ODA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검수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녹색 ODA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ODA들 환경 영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찾아봤을 때 아까 앞서 세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ODA 수행 기관인 시치리금과 포이카에서 이미 그 세이프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시치리금은 2012년에 만들어서 2020년에 개정안을 가지고 있고 포이카는 그보다 앞서 2013년도에 세이프 카드를 마련해서 2021년도에 개정을 해서 특별 협력 사업이나 GCF에서 학생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반 사업에 보통 세이프카드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ECF에서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사회개발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세이프카드가 제대로 발동했다면 필리핀 한국형 방문청 사업 그리고 라오스에서 세피엔 새로운을 떼차고 갔었던 기억나시죠? 과연 세이프카드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됐다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이프카드가 개정이 될 때
그럼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보는가 했을 때 그냥 내부에서만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 실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갔을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하는지 들어갔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이프 가드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세이프 가드들이 만들어질 때 개정안이 바뀔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는 그냥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비교가 만드는 사람들 경우에는 토지, 물 같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값을 측정한 상태에서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세세하게 실행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열매나무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NGO 차원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스코프를 본인들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포이카나 다른 KCC 같은 곳에서 교육을 진행을 해준다면 지금 작년에 컵27에서 손실과 피해라는 아젠다가 처음으로 논의되면서 손실과 피해를 위한 펀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측정되지 않았지만 그럼 이 금액이 진짜 만들어지면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는 곳들이 마련이 될 텐데 그럼 저는 민간 협력에서도 환경 관련된 문제, 우리가 말하는 녹색 문제가 녹색 ODA라고 불릴 수 있는 자금들이 증가할 텐데 그런 것들이 민간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의 평가 어떤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ODA를 활용하는 기대 건축을 활용하자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별로 선호하진 않는 연구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LCA 같은 것들이 그런데 방법론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첨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약간 지루하게 아쉬운데 10분, 15분 정도만 더 써도 네, 아침에 조금 지루하게 아쉬워서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이 행사 자체의 주제가 이제 이해의 폭을 넓히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주체별로 이 녹색 ODA를 바라보는 이 시스템적인 입장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혔다라고 하면은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해의 폭을 시간으로 확장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의 녹색 ODA가 양적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갈 텐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우려에 대해서 각 주체별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아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했던 순서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긍정적인 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태국의 기후변화 취약 관련된 사업을 해보려고 봤더니 아예 그냥 독일의 지하이셋이 다 먹었어요. 모든 지역을 통으로 다 지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KI 환경부 조그마한 돈으로 1년 되는 돈으로 가서 지원하려고 봤더니 거기는 이미 몇 개 지역을 싹 다 후려쳐가지고 다 지원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은 우리 숨겨야겠다. 여기는 우리가 기후변화 적응 사업 관련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 적응계획 수립하는 걸 지원해주는 걸 많이 저희 연구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화. 일본도 좀 통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다 너무 조그맣게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디 가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분이야. 다 또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ODA 사업이 증가하게 되는 건 저는 반기는 가운데 다만 저는 관리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각 부처에서 다 따라하잖아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물어보면 다 제가 알아야 돼요.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다 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포획하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외국 너무 많잖아요. 작년에 제가 사업을 해보려고 라오스 대사관에 갔더니 우리나라 사업이 70개 개를 하고 작년에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는 티도 안 날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늘어도 다 따라가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는 뭐 그렇다고 잘 가는 지원제 방식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나라 갔나 베트남에 갔나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걸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통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부처 되게 힘들죠. 부처 벽이 남북 벽보다 좀 높대요. 저희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하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모든 사업들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어차피 우리나라 이름으로 통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뭔가의 시스템이든 뭐든 저는 그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아마 그런 시스템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받으시면 잘 작동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정립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합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정선화 대리님의 보도 있습니다. 일단 녹색무기의 양적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일단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추세를 잘 따르고 있다는 점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OECD 평균치가 지금 20% 중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 ODA 비중이. 그것이 저희 우리나라의 ODA가 좀 못 미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OECD 평균치를 목표를 하고 저희 코이카에서는 그 목표치에 따라서 조금 더 ODA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발굴을 해서 22년에 사업 발굴을 했던 내용은 저희가 24%를 목표로 했는데 26%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25년까지는 3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희는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전략과 우리나라의 그런 이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의 기후 환경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CTS, IBS 이런 기업들의 산업도 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 기업들의 기술을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 이런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품질의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전통적인 사업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목표치가 있고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 드라이브가 강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발굴을 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문서로서 그런 설명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열어보면 사실상 내용은 조금 다소 약간 껍데기만 잘 포장을 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더 보강을 하고 더 면밀하게 사업을 걸러낼 필요가 있겠다,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농업이나 교육 이런 분야보다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솔루션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화할 수는 없을까? 좀 더 국가의 수요에 기반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측면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개발하려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약간 질문의 폭을 좀 축소시켜가지고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녹색 ODA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게 그런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좋은 점인가 한다면은 저로서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어렸을 때 저 중학교 이럴 때는 모두가 잔스포츠 이스트팩 이런 가방만 메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획일적으로 그 유행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 공동체 의식 이런 거 들기도 하고 요새는 어느 NGO의 어느 활동가를 만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정보 공유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런 녹색 ODA 하나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좀 뭉친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려스러운 점은 모두가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특히 리더십 차원에서 야 요새 기후변화 안 하면 안 된대라고 해가지고 준비되지도 않은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건 NGO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사업을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예전부터 자기네들이 해왔던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해왔던 사업에 기후변화만 씌워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유행으로 끝날까봐 조금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스트팩만 맸다가 3년 뒤에 어떤 가방을 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기후변화 이슈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전문성을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오랫동안 했고 이런 거만 앞세워서 전문성인 것 마냥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서 뚜껑을 열어보면 너무나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을 설계하는 부분들이 제 눈에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모든 시민단체가 그런 식의 흐름만 쫓아간다고 하면 이게 시민단체 내에서도 과연 긍정적인 일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많은 분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스러워하기 때문에 NGO는 기후변화 사업은 조금 약간 이런 거리를 두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우리도 우리 단에서 하려는 노력은 있다.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질문에 대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마지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환경 중요화를 위한 시도가 늘어난 정부가 국회에 진행하는 걸 좀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좀 우려하는 점은 저희 에너지를 지금 공부하다 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처음 나서게 이야기를 했지만 기반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정말 기대만 덜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SH 사이트 논문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실패를 놓치는 분들 그리고 진보적으로 놓치는 분들은 그걸 더 마음에 보시고요. 가면 실제로 기술당하고 말라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경제적 접근이 필요한데 경제적 접근이랑 현지 국가에 있는 에너지 인센티브 정책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과 연결을 시켜줘서 유지보수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적 평가를 해줘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야지 이것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지까지 좀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기술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사실 조달하는 거는 조달하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하는데 산업부서 ODA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가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렌터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거기에 대한 방책을 다 내놓긴 해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현지에 어떻게 렌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한 촉의 로드맵들을 좀 같이 ODA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현지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패널을 2008년도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내지 않았을 텐데 현지 조달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도 동행을 해서 기술적인 면도 보완을 한다면 늘어난 그 ODA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적인 접근을 좀 하자면 문화적으로 부족한 점들은 우리가 좀 소프트웨어들이 강하잖아요. 그런 교육들로 좀 보완할 수 있게 좀 잘 마련을 하면 지금 늘어난 ODA의 금액들을 좀 더 효과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꽉 찬 시간으로 또 토론 시간 보내지 않으셨을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에 한국 직업이 그리고 개발력의 양적인 확대에서 이제 약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려했던 탄소 원조에
냄새가 조금씩 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좀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양적인 성장 양적인 확대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행동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노세훈이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나 혹은 한국의 기후위기를 기회로 국한되지 말고 정말로 의도소에 되지 않는 기후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활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